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나토 연합군. 그 미영독일 특수부대들이 한국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가슴에 폭발물을 안고 달린 한 한국군 장교가 있었죠. 그를 본 90세의 한국전 참전용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침묵시켰고 심지어 저조차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날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바른 군대로만 알았던 한국군이 어떻게 세계를 울리고 바꿨는지 지금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전략장교 소피아 마이어스입니다. 저는 한국군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모든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나토 평가단 소속으로 일하던 내게 특별 명령이 떨어졌어요. 국제합동훈련 참가 명령이었는데 문제는 한국군과 팀을 이뤄야 한다는 거였죠. 나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군이라니요. 내게 한국은 그저 형식만 잘 지키는 나라였거든요.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하는 약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특히 창의적 전술 능력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내게는 한국군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중동작전에서 한국군의 지연 대응 때문에 소중한 전우 데이빗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완전한 오해였지만 그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어요. 데이빗의 죽음을 한국군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키워왔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나는 계속 투덜댔어요. 왜 하필 한국에서 한국군과 함께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 훈련이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될지 벌써 예상이 됐어요. 훈련 개막식 당일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전원이 휠체어를 탄 한 노인 앞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 노인은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용사였죠. 이지훈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요. 당신들이 흘린 피와 눈물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요. 그 순간 참전용사의 주름진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훈련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십 명의 군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신성하고 숭고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심지어 중국군과 일본군 대표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형식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연출된 장면이라고 치부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감상적인 쇼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본 장면이 단순한 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참전용사의 눈물이 너무 진짜 같았고 한국군들의 표정도 너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실전 미션이 시작됐어요. 적진 침투 및 인질 구출 작전이었죠. 나는 팔짱을 끼고 관찰석에 앉았어요. 이번 훈련이야말로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한국군의 한계를 똑똑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첫 번째로 나토 연합팀이 나섰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정예 특수부대였죠.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완벽한 전술로 무장한 팀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외로 참담했어요.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인질 3명 중 1명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중국군 차례였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였죠.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결국 시간 초과로 작전이 실패했죠.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전에 정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한국군 차례였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다른 강대국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한국군이 성공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지훈이 이끄는 한국군 팀은 겨우 8명뿐이었어요. 다른 팀들보다 인원수도 훨씬 적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은 건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무려 15분 동안 오직 정찰만 했어요. 소형 드론을 여러 대 띄우고 최신 열감지 카메라도 사용했죠.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확인했어요. 나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작전을 시작해야 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망설이냐고 속으로 투덜댔어요. 하지만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건물 내부 구조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거든요. 한 명의 작은 실수도 없이 단 한 발의 총알도 낭비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움직임 자체가 예술작품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이었어요. 한국군은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중상을 입은 인질에게는 현장에서 수혈까지 해줬어요. 이지훈이 직접 자신의 팔에서 피를 뽑아 수혈해준 거예요. 작전이 완전히 끝났을 때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은 인질 전원을 완벽하게 무사히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소요된 작전 시간도 다른 팀들보다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아군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이 말이에요. 나토 평가단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중국군과 일본군 대표들도 경이로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죠. 하지만 남한은 여전히 냉정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운이 아주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의 성공으로 진짜 실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여겼어요. 이지훈이 작전 보고를 마치며 한 말이 유독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훈련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참석한 모든 군인들이 그 말이 지닌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뭔가 전혀 다른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이틀째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시가전 훈련이었죠. 고층 건물 내부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군들이 숨어있고 진짜 민간인들과 구별해서 제거하는 미션이었어요. 나는 이번에야말로 한국군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일본 자위대가 나섰어요. 그들은 로봇처럼 정확한 대형으로 건물에 진입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세 번째 층에서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해서 사격했거든요. 다행히 모의탄이었지만 현실이었다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을 거예요. 평가단은 즉시 실격 판정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중국군 차례였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진입을 시도했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돌진하다가 건물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결국 함정에 빠져서 절반 이상의 대원이 전투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이것도 완전한 실패였어요. 이제 한국군 차례였어요.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제의 성공은 정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의 행동은 또다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군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20분 동안 건물 주변을 3바퀴나 돌면서 정찰했어요. 모든 각도에서 건물을 관찰하고 창문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체크했죠. 심지어 건물 뒤편의 작은 환기구까지 확인했어요.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이 작전을 시작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마치 건물 내부의 모든 방과 복도, 심지어 가구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민간인과 적군을 구별하는 능력이었어요. 한국군은 단 한 번의 오판도 없이 위장한 적들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심지어 가장 교묘하게 숨어있던 적까지 완벽하게 식별해냈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폭발물 처리 과정이었어요. 건물 곳곳에 설치된 폭탄들을 발견한 한국군은 전원이 폭발물 해체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단 한 명이 아니라 팀원 전체가 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작전이 끝났을 때 결과는 또다시 완벽했어요. 민간인 전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설치된 폭발물을 모두 제거했으며 위장한 적군들을 완전히 진압했거든요. 그것도 작전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해서 말이에요. 평가단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군은 싸우기 전에 반드시 본다고요. 사각지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른 평가관도 놀라워했어요. 한국군은 무결점 다기능팀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전투, 폭발물 처리, 정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급 실력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틀 연속 완벽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군을 보면서 내 생각이 흔들렸거든요. 과연 미국식 전술이 정답일까요? 화력과 속도를 중시하는 미군 방식보다 한국군의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이 더 효과적인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군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력이라면 미국 방식은 과연 정답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 가장 어려운 훈련이 시작됐어요.
5층 건물에서 진행되는 복합 작전이었죠. 인질 구출, 폭발물 제거, 적군 진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극한의 미션이었어요. 나는 이번만큼은 한국군도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각국 대표팀들이 차례대로 작전에 투입됐어요. 나토팀은 3층에서 막혔고 중국군은 2층에서 포기했죠. 일본 자위대는 4층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시간 초과로 실패했어요. 모든 팀이 실패하자 훈련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작전을 시작하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훈련이 중단됐어요. 훈련용으로 설치했던 가짜 폭발물 중 하나가 실제 폭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훈련 통제소에서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훈련 참가자들과 평가단은 즉시 건물에서 나와야 했어요. 각국 군인들이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죠.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전지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만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데도 말이에요. 나는 의아해했어요. 명령을 듣지 못했나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한국군들은 분명히 대피 명령을 들었어요. 이지훈이 무전기로 통제소에 연락했어요. 실제 폭발물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어요. 만약 폭탄이 터지면 주변 아파트 단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군이 자진해서 폭탄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통제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전문 폭발물 처리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이지훈은 단호했어요. 훈련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실전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훈련 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을 실전으로 받아들이는 한국군의 자세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 모두 안전지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군만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지훈이 폭발물을 직접 해체하려고 했는데 타이머가 이미 작동 중이었거든요. 해체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자 이지훈은 망설임 없이 폭탄을 안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300m를 전력 질주했어요. 폭탄을 안고 말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이지훈이 방폭실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폭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한국군 대원들이 이지훈을 바라보며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본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이지훈이 방폭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살아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던 내가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군은 훈련을 단순한 전술 연습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들에게 훈련과 실전의 경계는 없었어요.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그것은 곧 실전이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국군에 대한 모든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훈련을 전술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방폭실 문이 닫힌 후 훈련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폭발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동시에 방폭실과의 무전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통제소에서 아무리 호출해도 응답이 없었죠. 한국군 대원들은 여전히 방폭실을 향해 거수 경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대원도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는 대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경례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국군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했을까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방폭실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평가단장이 구조대 파견을 지시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방폭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이지훈이 나타났어요. 먼지투성이에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두 다리로 걸어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지훈은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임무 완수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휠체어를 탄 미군 참전용사 토마스가 천천히 일어선 거예요. 7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다리로 떨리면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지훈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죠. 토마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에게 생명을 구원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나 봐요. 70년 전 그 젊은 한국 군인과 지금의 이지훈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몸을 살짝 가렸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이지훈에게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내 모습을 봤어요.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군 장교가 한국군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들키다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지훈이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전장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선이라고 했어요. 군인의 존재 이유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한국전쟁에서 받은 은성무공 훈장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훈장을 이지훈의 가슴에 달아줬어요. 당신은 70년 전 나를 구해준 그 한국 군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나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감정이 무시해서 감탄으로, 의심에서 존경으로 변했거든요.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사의 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군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진짜 적은 한국군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한국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내가 알던 군인이 아니야. 이건 전사의 혼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훈련이 끝난 후 내게 NATO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본부에서는 한국군의 활약상을 축소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지훈의 폭탄 제거 장면을 영웅적 행동이 아닌 무모한 개인 행동으로 기술하라고 했어요. 한국군의 뛰어난 전술 능력도 과장된 표현을 삭제하라고 했죠.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본부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국군이 너무 부각되면 나토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특히 미군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인 부분들은 모두 삭제하라고 했죠. 정치적 고려사항이라는 이유였어요. 나는 고민에 빠졌어요.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의 의무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이지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 그 용기와 희생정신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어요. 본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진실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군의 뛰어난 능력과 숭고한 정신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죠. 특히 이지훈의 폭탄 제거 장면은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더 나아가 나는 이지훈이 폭탄을 제거하는 전체 영상을 보고서에 첨부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나토 전체 회원국에 배포했죠.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내 보고서 때문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나는 중앙에 서서 질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영상 속 이지훈을 향해서 말이에요.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다고 했어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정신력이 군인의 진짜 힘이라고 했죠. 한국군에게서 그것을 봤다고 인정했어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군의 전술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평가했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전술이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 대표 다카시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일어나서 깊게 절을 했어요.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한국군이 보여줬다고 인정했죠. 중국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력과 규모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한국군의 정신력 앞에서는 모든 기술이 무의미하다고 고백했죠. 나토 평가단장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군의 전술을 나토 표준 교범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어요. 특히 생명 존중 정신과 완벽한 사전 정찰 능력을 모든 회원국이 배워야 한다고 했죠. 나는 감격했어요. 내 용기 있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지훈이 내게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군을 오해한 건 기술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라 내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날 나는 내 자신에게 고백했어요. 적이었던 건 한국이 아니라 내 오만이었다고요. 지금까지 그들을 무시했던 내가 가장 부끄럽다고 인정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한국군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시해서 존경으로, 의심해서 신뢰로 변했거든요. 이제 나는 한국군을 진짜 동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훈련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기록이었거든요.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50년 겨울, 할아버지는 중국군의 포위 공격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한국군 부대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구해줬다고 했죠. 일기에는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군 병사가 총상을 입은 할아버지를 업고 10km를 걸어서 야전병원까지 옮겨줬다고 했어요. 그 병사 때문에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거였죠. 나는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태어날 수 있었고 나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한국군 덕분에 내 가족이 존재하게 된 셈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받은 훈장이었어요. 한국군이 준 감사 훈장이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훈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국군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그 나라를 나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이지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때 할아버지를 구한 건 한국군이었다고. 내 존재 자체가 한국군의 희생 덕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지훈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거라고요. 한국군은 언제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고 했어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때 참전용사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내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는 깊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떼어서 이지훈에게 달아줬어요.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오늘 70년 전에 그 누군가였다고요. 같은 정신, 같은 용기, 같은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한국군의 혼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지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지금까지 한국군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거든요. 이지훈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다고요. 오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전쟁 때의 영웅 정신이 현재의 한국군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구해준 그 나라의 군인들을 만났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이제 나는 한국군을 진정한 동맹이자 존경할 만한 전우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영웅들과 현재의 한국군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70년의 시간을 넘어서 같은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나는 내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군을 무시했던 내가 가장 부끄럽다고요. 앞으로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일주일간의 훈련이 모두 끝났어요. 폐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훈련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군이 모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나토 본부에서 한국군의 전술과 정신교육을 전 세계 군사교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생명 존중 철학과 완벽한 사전 준비 능력을 표준으로 삼겠다고 했죠. 나는 감격했어요. 내가 진실을 알린 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한국군의 진짜 가치가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내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훈장을 한국에 기증하는 거였어요. 한국 국군박물관에 전달해서 후세에 그 의미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기증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군 고위 장성들과 참전용사들, 그리고 각국 대표들까지 모였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훈장을 박물관장에게 전달했어요. 나는 말했어요. 이 훈장은 한미동맹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다고요. 단순한 정치적 협력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박물관장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훈장은 한국군의 자랑이자 한미 우정의 상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우게 될 거라고 했죠. 훈련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각국 대표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나와 이지훈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정한 전우로 인정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이지훈이 내게 말했어요.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견디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보여준 용기도 그런 강함이었다고 칭찬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토, 중국, 일본 대표단이 모두 한국군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한국군의 정신력과 전술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다고요. 기술과 장비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군에게서 그것을 봤다고 인정했죠. 일본 대표 다카시도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됐다고요. 한국군의 겸손함과 희생정신이야말로 진짜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당신들과 같은 군인이 되어보겠다고요. 기술보다는 정신을, 승리보다는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뒤돌아봤어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고요. 전쟁을 넘어선 기억의 계승자들이었다고 느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한국군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군들은 누구보다 깊게 기억하고 누구보다 정확히 싸우며 어느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날 나는 내 자신과 싸워서 졌어요. 편견이라는 적과 싸워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패배는 진짜 승리였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끼셨을 거예요. 소피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강함은 무력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군의 정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